저는 지금 세상에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digital intelligence, there's digital assets. 하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을 디지털화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경제적 부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개념입니다. 순수한 경제 에너지, 그건 자본 비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혁명적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해한 비트코이너, 그리고 더 깊게 공부하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체화한 비트맥시들은 AI보다 비트코인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언컨퍼런스의 연설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일러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으로 디지털 인텔리전스인 AI와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말하는데요. 그는 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빠르고 똑똑해지고 AI를 거부하는 기업은 느리고 멍청해진다고 비판했으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조직은 가난하고 약해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부유하고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했는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사숙녀 여러분, 무대 위로 마이클 세일러를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야겠죠? 세상에는 여전히 무지한 반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되지. 왜 굳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를 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올해가 진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시대의 첫 해가 될 겁니다. 1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진입한 분들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 이전, 즉 출발선보다 앞서 있었던 셈이죠. 제가 보기엔 이 산업이 진정으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출발한 시점은 2024년 11월 5일입니다. 그날 레드 스윕이 일어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로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놀라운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12명의 내각 구성원이 비트코인 지지자로 돌아섰고 대통령도 비트코인 지지자로 전향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죠. SEC, CFTC, OCC, FDIC, 심지어 연준과 재무부까지 모두 명확히 비트코인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의 4년은 그야말로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정책은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의 처형으로 마무리됐죠. 둘 다 건전한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전 행정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메가뱅크들의 암호화폐 정책,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같은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은행들의 정책은 이 탄압의 시대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주요 은행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너무 모호해서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산업 관련 참여자들이 언뱅크드, 즉 은행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었죠. 신용도 받을 수 없었고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00억 달러짜리 담보를 맡겨도 1센트의 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부 지침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반대예요. 정부는 이미 수차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서구 은행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히 경직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풀어내는 데에는 아마 4년은 걸릴 겁니다. 그 4년 동안 우린 거대한 제도적 채택의 시대, 즉 인스티튜셔널 어댑션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회계 기준도 맞춰졌고 정책 가이드도 명확해졌습니다. 법적 틀도 갖췄고 최고 경영진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위험을 피하려는 관료적 조직들은 조금 느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거의 매주 은행의 회장이나 CEO 혹은 거대 금융기관의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지금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놓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민간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모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4년 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 20%씩 하나씩 문이 열리게 되겠죠. 우린 지금 명확한 전환기, 패러다임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digital intelligence, there's digital assets. 하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토요일 오후에 혼자 앉아서 AI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세 번째로 다시 설계하죠. 그때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변호사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엔 은행가들한테 보냅니다. 그들도 역시 이렇게 말하죠. 이걸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 하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에는 조기 상환 구조 때문에 규제상 제약이 생기는 패스트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2주에서 3주 동안 시간을 낭비한 뒤에 저는 다시 AI한테 묻습니다. 이 패스트페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AI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청산 우선순위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동되게 설계하는 플로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플로팅 청산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 그럼 AI가 말하죠. 그건 언론에서 다뤄진 패스트페이 문제 때문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 구조를 넣어야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가 가능하죠. 자, 이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1만 명을 고용해서 1만 년 동안 고민해도 이 답은 못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AI는 편견도 없고 관성도 없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답을 찾아줍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금융상품을 60억 달러어치나 발행했죠. AI가 없었다면 0달러 단 한 건도 팔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AI의 가장 강력한 활용 사례는 뭐죠?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매달 팔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킬러 유스 케이스 아닐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 저뿐일 겁니다. 얼마 전 수조 달러 규모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식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당신 회사는 AI를 사용하나요? 그가 답하더군요. 아니요. 보안상 이유로 법무팀에서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AI에 기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두 부류의 거대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보안을 이유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거부하는 기업. 그 결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결국 둔한 존재가 됩니다. 둘째, AI를 받아들이는 기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고 영리하고 혁신적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을 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디지털 자산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했고 몇 년 전에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거부하는 조직은 가난하고 약해지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부유하고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로 이런 기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은 수용하면서 AI는 거부하는 기업들, AI를 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사용하는 기업들, 스스로를 속이며 변화했다고 착각하는 곳들이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을 사용하는 디지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증권, 디지털 주식, 디지털 신용상품을 디지털 경제 안에서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모든 일은 디지털 자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Bitcoin is digital capital. 비트코인이 바로 그 디지털 자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 대부분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이전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설계한 우선주를 보세요. 액면가를 $100로 설정하고
만기 없는 영구채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헌데 현대 금융세계에서 찾아보면 5,000개의 사례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은 소매 투자자용 우선주는 25달러, 기관용 우선주는 1,000달러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국 정부가 이미 1780년대에 이 방식을 썼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행한 영구채,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시킨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발행한 콘솔 채권은 액면가 100파운드, 연 3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였습니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액면가 위아래로 움직였고 금으로 담보되었죠. 이제 우리는 똑같은 구조를 디지털 골드로 담보해서 다시 창조했습니다. 액면가 100불, 만기 없는 영구채, 디지털 자본 위에 세워진 새로운 금융상품.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은 오히려 퇴보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년 전의 우아한 금융도구를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중앙은행가들 모두 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는 금 기반의 신용 시스템 위에서 300년 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1971년 근본이제 종료 전까지 이어졌죠. 이제 우리는 그 오래된 시스템을 디지털 형태로 재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본인 비트코인 위에서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용을 발행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시대. 지금은 나스닥 같은 기존 증권 시장이 그 채널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크립토 생태계 자체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완전한 디지털 시장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되고 셀프 커스터디 되는 시대. 당신의 증권, 당신의 신용 상품들은 모두 스스로 보관되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거래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론. 도대체 이건 무엇이 혁명적일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입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죠. 하지만 단순히 금을 디지털화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경제적 부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개념입니다. 순수한 경제 에너지, 그건 자본 비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마지막으로 이런 순수한 경제 에너지에 합의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5000년 동안 금이 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합법화되었고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었던 2024년 1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망가진 원화나 달러 기준의 가격으로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비트코인 폭락했는데? 고점에 처물리셨죠? 이런 이야기들만 한가하게 하고 있다면 제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싫으시면 제가 위에 띄워놓은 링크에 있는 필독서 꼭 보시고요. 2번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전한 핵심을 제가 2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AI는 사고의 속도, 비트코인은 자본의 순도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미래의 금융 질서를 지배할 것이다. 깔끔하죠? 5% of the world is starting to re-agree. 이제 전 세계 약 5%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 디지털 자본의 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금, 즉 금속 자본이 인류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What is Treasury Company?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죠. 왜냐하면 모든 상장 기업들은 명목 화폐 신용을 기반으로 자본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투자자는 단기 유동성, 또 어떤 투자자는 100년짜리 수익을 원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본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격의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머니마켓 펀드, 채권 등에 속해 있는 자금들은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핵폭탄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명이면서 디지털 형태고 파생이 아닌 실물이면서 온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고 물리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이런 자산, 이런 놀라운 존재가 핵폭탄처럼 등장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화약 제조 방식으로 이 핵폭탄급 존재를 판단하고 훈수 두려고 하고 있다면 아무리 껴맞추고 그럴싸하게 대응해봤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자산시장 격동의 시기에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레이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거대 자본 시장에 묶여 있으면서도 제도적, 관성적, 속성적 측면으로 비트코인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전 세계 자금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가공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5% of the world is starting to re-agree. 이제 전 세계 약 5%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 디지털 자본의 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금, 즉 금속 자본이 인류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디지털 자본을 갖고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공개 기업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당신이 자본에 대해 양극화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이 더 많은 증권을 발행할수록 더 많은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금융 시스템은 모두 국가 부채와 명목화폐 신용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자본에 대해 의무극성을 띠고 있었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심오한 아이디어, 즉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략적으로 무능합니다. 전략적 무지, 냉소적인 쇼충이들, 단기 트레이더들, 그들은 결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증오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Once you embrace the idea that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en the next issue is what is treasury company?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죠. 왜냐하면 모든 상장 기업들은 명목화폐 신용을 기반으로 자본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자사주를 발행해 국채를 사들이는 건 자본 비용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본 비용이 이미 14% 이상이기 때문이죠. 국채의 세후 수익률은 3%, 2%,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기업이 부채를 발행해서 명목화폐나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이 되는 건 뭘까? 바로 디지털 자본으로 담보된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5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는 방어적이었죠. 그 다음엔 기회였고 그 다음엔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혁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디지털 자본 블록, 즉 순수한 디지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원자재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증권, 신용 상품, 아니면 파생 상품들이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을 떠올려 보세요. 청유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신은 원유 한 배럴, 즉 액체 형태로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원유 한 배럴은 바로 경제적 에너지의 물질화된 형태입니다. 원유의 첫 번째 용도는 케로신이었습니다. 케로신은 제트연료, 조명 등의 빛, 로켓의 연료가 됩니다. 케로신은 세상을 밝히고 문명을 날게 한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원유 한 배럴 그대로로는 집을 밝힐 수도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는 정제 과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 정제의 결과로 인류는 가솔린, 디젤, 아스팔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AI한테 원유에서 나오는 모든 특수 화학물질을 알려줘 라고 말하면
AI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Lycra Acrylic Plexiglass. 이 모든 것들이 원유에서 비롯됐습니다. PVC 배관, 윤활유,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우리가 입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원유 한 배럴에서 나옵니다. 그 한 배럴의 원유가 집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창문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까지 만들어냅니다. 즉 원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수천 가지 형태의 에너지와 제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원천 자산인 겁니다. 케로신, 가솔린, 디젤, 아스팔트, 그리고 라이크라, 아크릴, 플렉시글라스까지 이 모든 건 원유를 정제한 결과물입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탠다드 오일은 한때 미국의 주유소 절반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체 생태계를 지배한 기업이었죠. 듀폰을 비롯한 모든 화학회사들이 이 원유 생태계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그 소재 대부분이 결국 원유 한 배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1865년 존 디 록펠러가 처음으로 원유 한 배럴을 정제하던 시절을 말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 산업엔 미래가 없어.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그 산업은 인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버전의 원유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버려진 전기를 재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뭘 재활용할까요? Well, Bitcoin treasury companies recycle stranded capital. 그들은 버려진 자본을 재활용합니다. 지금 세상의 자본 중에 절반 이상, 어쩌면 3분의 2 이상이 움직이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연금 펀드에, 보험기금에, 퇴직연금에, 기관투자펀드와 인덱스펀드, 머니마켓 펀드 속에 갇혀 있죠. 이 모든 자본은 잠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기관 속에 묶여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보험사나 연기금은 장기 수익을 원합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 유동성과 신용 스프레드를 원하죠. 주식 투자자들은 사업 모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구조적 수익 기회를 원합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신용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공학적인 조각 작업과 같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나 아크릴 블록,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드캠 시스템,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밀 가공 장비가 있죠. 이제 저는 그 블록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기계가 작동하고 레이저가 그 덩어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조각이 끝나면 그 안에 하나의 아름다운 형체가 드러납니다. 마치 원재료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한 것처럼요. 이게 바로 자본의 정제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케로신을 원하고 누군가는 디젤을 원하듯이 어떤 투자자는 단기 유동성, 또 어떤 투자자는 100년짜리 수익을 원합니다. 결국 하나의 아크릴 블록, 즉 비트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본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정확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진 기업만이 가능한 일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제표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신용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될까요? 담보 비율은 10배 초과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유동성은 즉시형, 아님 10년, 100년짜리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수익 곡선, 지급 주기, 만기 형태 모두 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마법입니다. 하나의 순수한 비트코인 블록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 조각들을 깎아낼 수 있는 것. 당신이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엔화로 연 5% 수익을 영원히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시장엔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엔화 기준의 머니마켓만 해도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수익률은 고작 0.5%, 즉 50bp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5% 수익, 즉 500bp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엔화 기반의 신용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통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건 저한텐 기회죠.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5%의 안정적인 수익과 영구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설계의 핵심이 나옵니다. 담보는 얼마로 설정할까요? 10배 초과 담보? 5배? 2배? 그 안에 포함될 신용 리스크의 성격은 3년마다 갱신되는 크레딧 풋을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담보 비율을 27대1로 높여서 완전히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님 2분의 1로 낮춰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건 단순히 수익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용의 본질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러시아인은 미국 신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캐나다인도,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통화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통화로든 어떤 기간으로든 어떤 수준의 담보 비율로든 신용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구조에 맞춰서 설계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부호에게 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인 사람이었죠.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1에서 2%밖에 안 갖고 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나는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75세 아니면 80세쯤 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있었지만 연 50% 수익률과 50%의 변동성의 자산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무기한 자산이죠. 이론적으로는 약 120개월, 즉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묵묵히 들고 있다면 저는 그가 연 30% 이상의 복리 수익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92세 노인에게 앞으로 25년간 들고 가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돈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 그들은 비트코인을 믿습니다. 하지만 직원 급여를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죠. 그래서 그에겐 운전자본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재무 원칙에 따르면 운전자본은 회사의 부채가 표시된 통화로 1년치 보유하라. 이게 바로 재무 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 돈을 머니마켓 펀드에 넣습니다. 미국이라면 세후 수익률이 약 3%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0.25%, 스위스는 마이너스 0.5%, 유럽은 2% 남짓이에요. 스위스의 전체 금리 곡선은 4년 만기까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이런 자본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본, 유럽, 스위스, 캐나다, 미국을 합치면 30에서 5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런 트레저리 상품이나 머니마켓 속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30조 달러예요. 이 사람들은 변동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을 좀 빼주세요. 기간 없애주세요. 통화 리스크도 제거해주세요. 그들은 순수한 수익률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케로신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통화 리스크를 제거하고 기간 리스크를 제거하고 변동성을 벗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수익만 남기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세계에 존재하는 정제되지 않은 원유라고 말하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그 원유를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정제하고 추출하는 정유소라고 말하죠. 혹시 마이클 셀러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그럼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이나 우선주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헐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인 비트코인을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사고, 어렵지만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보관관리법만 차분하게 익히면 내가 스스로 석유왕 록펠러가 되고 내 개인 지갑이 정유기업이 되고 앞으로 모두가 원할 비트코인이라는 원자재를 선점한 위대한 은행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러고 싶어도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는 자본들이 하는 트레저리 기업의 상품 매수를 비트코인 대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트레저리 기업들은 왜 등장했으며 그들은 어떤 시장을 타깃으로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수익률이 더 좋다느니, 여기서 한번 튕기고 비트로 갈아탄다느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수천 개의 트레저리 기업이 생겨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은 여전히 수천 개의 보험사, 수천 개의 펀드, 수천 개의 은행을 필요로 하니까요. 결국 명확합니다. 각 자본시장마다 거대한 트레저리 기업이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메타플래닛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에는 또 다른 회사가, 브라질에는 또 다른 회사가 생길 겁니다. 10% 수익률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선 그게 마치 홈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0% 수익률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연 30% 복리 수익과 비교한다면 결국 전체 경제적 이익의 90%는 발행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그 신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It's basically pure yield. Something like we created with Stretch, it's like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건 영구채 구조의 우선주의인 스트레치처럼 불필요한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순수한 수익만 남긴 형태의 상품입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4%의 수익률의 미국 국채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리스크, 통화 리스크는 절대 감수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통화 리스크를 제거해 주세요. 기간 리스크도 제거해 주세요. 변동성도 제거해 주십시오. 신용 리스크도 제거해 주세요. 대신 저에게 순수한 유동성만 남겨주세요. 좋아요. 이런 요구들을 들었다면 그럼 그걸 하나의 신용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메타플래닛을 보세요.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비트코인의 신용 측면을 열어서 엔화 기준 5에서 6% 수익률의 메타 수익 상품을 발행한다면 그건 단순한 예금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 달러 기준 연 50%의 수익과 엔화 기준 5% 수익 사이의 45% 스프레드를 포착하는 구조죠. 그건 90%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100%의 경제적 이익을 선취하고 그중 90%를 초기 단계에서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누적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그런 상품을 설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경제적 가치의 95%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세계 어디에나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바로 고품질의 신용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용이란 정제된 수익 그 자체입니다. 그걸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스의 대형은행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트레저리 시스템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 1조 달러의 트레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의 트레저리를 대신 구동하며 B2B 형태의 인프라 제공자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즉 기업은 자신이 창출한 수익과 신용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은행이 몇 개나 있죠? 전 세계에는 약 2만 5천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2만 5천 개의 잠재 고객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은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와 연금회사도 있죠. 그들 중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며 장기 지급 의무를 떠안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열면 됩니다. 즉, 수익 상품을 그들의 시스템으로 바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보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설 자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햄버거를 40달러나 주고 사죠? 캔자스에 가면 3달러짜리 햄버거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는 캔자스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 좋아요. 그럼 뉴욕에 레스토랑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러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먹습니까?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레스토랑은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미국만 봐도 지금은 약 5천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엔 2만 5천 개였어요. 즉 이미 산업적으로 한 세기가 지난 구조임에도 아직도 5천 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천 개의 트레저리 기업이 생겨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은 여전히 수천 개의 보험사, 수천 개의 펀드, 수천 개의 은행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무위험 명목화폐 신용금리는 일본에선 0.5%, 스위스에선 마이너스 0.5%, 유럽은 2%, 미국은 4%, 곧 3%대로 떨어질 예정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세상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10% 수익을 원합니다. 그 10%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 상품이 내 레일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든 영구체 구조의 우선주인 스트레치 상품은 나스닥 브로커를 통해서 살 수는 있지만 로빈후드를 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즉, 그 증권이 어떤 레일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햄버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는 런던에서 그걸 먹고 싶다. 그럴 땐 유통망이 중요하고 포장 상태도 중요하고 규제 준수도 중요하며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냐 안 하냐, 당신을 신뢰하냐 안 하냐, 이게 다 연결된 문제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생각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제대로 된 경영진이 있습니까?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 전략은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올바른 자본시장을 선택했습니까? 예를 들어 오렌지 BTC라는 기업은 지금 브라질에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 회사는 ATM 네트워크와 현지 금융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즉, 회사를 설계할 때 그 전략과 시장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명확합니다. 각 자본시장마다 거대한 트레저리 기업이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메타플래닛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에는 또 다른 회사가, 브라질에는 또 다른 회사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에 단 하나의 회사만 존재할 거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자본시장 안에서도 수백 개의 성공적인 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건 결국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장엔 얼마나 많은 자본이 있는가? 그 시장엔 얼마나 큰 금융억압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지금 금리가 46%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는 신용상품을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시장은 아닌 거죠. 저라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장에서 신용상품을 설계하고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10% 수익률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선 그게 마치 홈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0% 수익률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연 30% 복리 수익과 비교한다면 결국 전체 경제적 이익의 90%는 발행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그 신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신용 설계 과정에는 멍청한 신용도 있고 복잡한 신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단순한 원칙이 하나가 있죠. 만약 당신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10억 달러를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당신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그 채권에 주식의 워런트와 채권의 보호조항을 동시에 얹어서 하나의 대형 투자자에게만 넘긴다면 그 계약은 하룻밤 사이에 체결될 겁니다. 수십 개의 회사가 밤새 몰려와서 그 거래를 따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주주들에게는 최악의 거래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본 구조에도 재앙이 될 겁니다. 쉬운 돈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쉽게 얻은 돈이 반드시 좋은 돈은 아닙니다. 반면 진짜 가치 있는 돈은 다릅니다. 그건 노력과 시간 그리고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신용 리스크가 없는 우선주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그건 훨씬 어렵겠지만 주주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솔직히 이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를 만드는 일은 늘 어렵죠. 쉽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당신의 자본과 신용 담보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산업은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수천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1년 차에 들어섰을 뿐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불평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1866년에 석유 산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모두 그게 뭐가 되겠냐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석유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록펠러의 시대에 있었던 그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35% 폭락했다면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건 망한 산업이야 라고 말했겠죠. 그게 바로 록펠러가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남들과 구분짓는 단 한 가지는 그는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들일 때도 그는 사고 있었죠.
모두가 불평할 때 그는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석유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다다랐다고 모두가 말하던 그때 자동차가 발명되며 산업은 10배가 더 커졌습니다. 이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 산업은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본위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금 위에 쌓인 신용은 결국 금의 총량보다 더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신용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조,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면 그 위에 200조 달러 규모의 신용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행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장이 결정할 일이죠. 시장은 수백 개의 산업과 수백 개의 자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발행 구조를 설계하고 신용상품을 만들고 마케팅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유통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본과 디지털 신용의 미래를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청산당하지 말고 가능한 한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If the Bitcoin miners are the first line of electric defense or computational defense of the Bitcoin network, Bitcoin treasury companies are the first line of economic defense.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략적 연산적 방어선이라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 경제의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디지털 자본의 철학, 완전한 돈의 이념을 전 세계로 퍼뜨릴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고치면 세상이 고쳐진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그건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돈만 남는다는 가정이죠.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고치고 싶다면 돈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을 고쳐야 하고 펀드를 고쳐야 하고 은행을 고쳐야 합니다. 머니마켓, 신용상품, 통화체계, 그리고 정책, 정치, 이념, 사람들의 태도, 유통, 기술, 이 모든 걸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그건 트윗 몇 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이 모든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고치는 주체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21세기의 디지털 자산과 금융상품들은 점점 더 많은 팬과 지지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시스템에서도, 기존 은행과 금융권 안에서도 그들은 점점 이 오렌지 운동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은 비로소 비트코인을 믿게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필요한 건 비트코인 하나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주식, 신용, 통화, 정부, 기업, 펀드, 서비스, 상품,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주체는 기업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비축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버려진 거대 자본들에게 제공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본질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세일러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서 관성적으로 국채나 부동산, 머니마켓 등에 묶여있는 세일러 표현으로 버려진 자본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이 자금들을 비트코인으로 연결해서 비트코인의 성장과 함께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바꾸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 역시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 소중한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제받는 버려진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관련 파생 상품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물로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인들도 세일러가 말하는 버려진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마음대로 뺄 수 없는 퇴직연금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관련 ETF가 연금으로 투자 가능하다면, 그런 상품들이 나온다면 그땐 퇴직연금 자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버려진 돈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 돈으로 차선책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요, 비트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직접 보유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